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세 분의 축사에서 다 ESG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정말 ESG가 요즘 가장 핫 이슈 같습니다. 언론을 보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뿐만 아니고 정부, 소비자, 각종 단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ESG를 잘 모르면은 뭔가 시대적 트렌드에 뒤처지는 사람으로 인식될 정도로 ESG가 굉장히 범람하고 있고, 이런 현상을 볼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ESG를 피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ESG가 근데 갑자기 요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얼마 전에 이렇게 급부상한 개념은 아닙니다. 근원을 따지자면 지속가능 발전부터 역사성을 가지고 해왔던 것이 실제 시장에서 투자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수단들로 그것도 발전해 오는 단계에서 이것이 급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급부상이 된 이유는 최근에 여러분 아다시피 기후변화든지 팬데믹, 코리아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전 지구가 생존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고민에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기존의 이익 추구 행마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아까 축사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패턴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ESG가 급부상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체적인 ESG 흐름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분야별로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기업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하도 올려나와 다 아시다시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저번에 ESG를 급부상시키는 아주 최대 변수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개념의 사회적 책임이나 CSR 개념으로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의 접근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계류가 좀 있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ESG는 그와 다른 정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생 협력이 추구하고 또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흐름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기업이 ESG 경영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기관들이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고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 주를 구매하는 있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ESG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저도 예전에 현직일 때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에 기초실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워낙 개념이 넓어요.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다 보니까 사실 좀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런 인식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국제적인 하도였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출발은 아시다시피 1972년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항제를 발간하면서 앞으로 성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한 성장이 있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도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한 년대가 60년대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적이 되면서 국제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87년도에 UNEP하고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의 공동미래라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 ESSD,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때 이제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92년도에 리우 유엔 환경 개발 회의를 통해서 각국 정상들이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을 하고
97년도에 교토 정서 채택으로서 비로소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행동화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교토 정서 체계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작년까지 발효되었는데 선진국 중심의 삭감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에 리우의 10년 단위로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의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고als 설정을 했습니다. 232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각 국가들이 여기에 맞는 관련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별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또 기업 측면에서는 앞서 축사한 것처럼 우리나라 KBCSD가 있듯이 WBCSD가 세계적인 또 기업 협회도 있고 해서 기업과 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파리기후 협약이 2015년도에 발효되면서 전 국가가 이제 참여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기후 체계가 강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ESG 개념 자체는 언급된 지 최근이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활성화된 것은 2006년도 유엔에서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 확산되고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ESG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다 언론에서 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 4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ESG가 기존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투자를 유치하려면은 ESG를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돌입했다. 기존의 ESG 투자가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기업 구조와 관련된 측면이 강조되었다면은 최근에는 기후변화하고 팬데믹 이런 것 꺾이면서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더욱더 환경 분야의 ESG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거의 사회 책임 투자가 사회에 대한 윤리적, 규범적 책임에 대한 강조였다면은 근래의 팀 투자는 수탁자 책임을 따기 위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이건 제가 보기에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액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하고 현무고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투자액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 속도로 늘고 있고 우리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거래 숫자를 보니까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들은 국제적으로 투자 전략을 한 7가지 유형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게티브 스크리닝하고 포지티브 이렇게 해서 7개 투자 원칙을 쭉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 전략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채택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게티브 스크리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투자를 제외하는 그런 과정 투자인데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략이고 ESG 통합은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쓰고 있고 일본은 기업 관련의 주주 활동을 활용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은 연기금 등의 수탁자로서 투자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평가를 하고 있고 2020년 3월 말 기준 한 3,000여 개의 투자사와 투자기관이 가입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좋아요 원칙 7가지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스튜시 코드가 되는데요. 이거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이나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장기적으로 고객과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수탁자가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016년도 12월에 제정돼 가지고 20년 3월 기준에 125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내에서 굉장히 많이 가입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연금의 경우에 예세 관련해 가지고 52개 평가 지표를 선정해 가지고 연이에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19년 말 기준으로 42.2조 원을 투자를 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증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대 원칙은 참고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국민연금에서 ES 평가 지표입니다. 52개 평가 지표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평가 지표를 보면은 앞으로 평가 지표에 대한 논쟁이 많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띄워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수 사용량이 있거든요. 다른 데 대기오염 배출량도 있어요. 그럼 대기와 수질을 비교해 볼 때 대기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썼고 용수는 용수 사용량을 썼거든. 그래서 용수를 써가지고 재활용이나 재활용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배수로 나오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폐기물이 쓰지만 자원을 쓰는 양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것도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규 위반은 언급이 안 됐던데, 법규 위반이나 그리고 항목별로 가산점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것들 앞으로 큰 숙제예요. 뭐 정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개개 52개 지표에 대해서 이 평가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평가기관마다 잣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안고 있다.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이거 52개 소개했고,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랬어요. 착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은 못 벌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우월한 이런 감이 있었지만, 앞으로 시대에는 ESG 개념은 착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사회적 가치도 증대시키고 기업도 돈도 번다는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그동안에 ESG에 투자를 했을 때의 투자 성과가 어떻느냐. 여기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좀 비슷한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이고, 그 다음 뒤에도 채권을 볼 때도 뭐 녹색 채권이나 일반 채권이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내는 어떻는지 많은 자료를 보니까 국내도, 근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은 뭐 일부 언론들은 ESG 투자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 흐름을 볼 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비슷한 추세를 가고 있고, 상당 어떤 분야에 상당히 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투자 성과가 뛰어난 이런 분야도 나온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큰 흐름, 국제적인 흐름하고, 왜냐면 국제 정책가 지금 뭐 탄소 배출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ESG 투자 성과가 더 늘어날 것이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SG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 클락 등이 연구한 결과에 보면은 88%가 지속 가능성과 영업이익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조사 연구의 80%가 지속 가능성이 주가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와 달리 또 비슷한 연구가 있던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MSCI ESG 점수가 높은 상위 20%하고 낮은 20%를 대비해 보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효과가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4년에 17년 말까지 한 1, 2배 정도 차이 났는데, 최근에 들어서 19년에 들어서 한 5배 정도. 상당히 ESG가
어떤 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상당히 상관관계를 가져오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할 때에 ESG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S&P나 이런 기관들 보면은 처음에 평가를 했다가 중간에 제시했던 것들이 달라질 때에 평가 등급을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께에너지가 석탄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제대로 처리 안 하는 문제를 발생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신용 등급을 조정하는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MSCI의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 AA를 5년 연속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2019년 6월에서 2000년까지 영업이익률 한 39.24%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 배출가스 폭스바겐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유럽에도 굉장히 문제였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 이제 배출가스 조작 사건 때문에 2015년도에 하반기에 입은 손실만 해도 마이너스 20% 정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받았고, 뭐 멀리 안 가도 우리나라에도 이거 뭐 대기업 뭐 갑질 땅콩 해양이라든지 뭐 이 각종 환경 오염 사고 나면은 굉장한 매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상당히 국내에 또 이기다 보니 국내의 이 평가 기관들도 최근에 ESG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이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났다시피 뭐 여기 이제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도 그 ESG 모범 기준을 대폭적인 강화를 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기업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ESG 평가 기준도 강화되면서 또 실질적으로 기업 신용 평가가 ESG 평가 기준을 통한 이런 평가들이 투자나 기업 가치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 때문에라도 ESG를 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자기 기업 하나만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원하는 바가 뭐냐면은 공급망 관리 전체 이걸 다 관리해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ESG가 단순한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내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료 확보부터 상품 조리, 공급까지 이 전체를 협력업체에 다 아우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공기업에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협력업체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관련 협회에서도 공급망 관리 이니시티브를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실제적으로 EU에서 이게 상당히 이제 기업에 영향을 줄 걸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EU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년 2분기 내에 범주 초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는데, 저게 나온다면 우리 기업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나 되면 테슬라의 경우에 콩고에서 이 이제 배터리 만들면 이제는 코발트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코발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동 착취 문제나 환경오염이 상당히 문제됐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를 인지했는데 방조에 따라서 국제 권리 변호사로부터 피소를 당해가지고 앞으로는 코발트를 쓰지 않겠다, 줄이겠다. 그래서 코발트 프리를 선언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 실제적으로 소비자들도 뭐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환경 제시로 뭐 소비가 는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거기에 해서 시장을 상당히 앞서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울러서 책임 투자에 대한 요구도 많아진다. 실제적으로 지방의 이제 환경단체들이 지방의 환경 오염업체에 대해 투자를 하지 말라고 연기금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사진도 보내고 또 최근에는 환경단체들이 금융기관이나 공급 자본들에 대해서 석탄 발전 투자 철회라고 이런 언론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뭐 앞으로 상장을 할 때에 ESG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M&A를 할 때도 실사 단계부터 ESG 영향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과 예연 확장에도 이제 ESG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ESG 동향을 한번 쭉 국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면은 이 측면에서 보면은 좀 굉장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오늘 4월 22일 날이 지구의 날입니다. 민간단체 설정한 22, 23일 양일간의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연말까지 큰 회의들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체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각국의 동향을 보시면은 탄소 중립 선언을 한국, 미국, 여러 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심지어 중국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중립을 하겠다 그러는데, 최근에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그 300여 개의 대기업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서신도 보냈고, 상당히 선진국 중 미국, 유럽 중심으로 탄소 배출제에서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탄소 중립 2060년까지 하겠다는데 중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난해에 석탄 관련 발전을 38.4기가와트를 했더라고. 그런데 전 인류가 줄인 게 37.8기가와트예요. 그래서 세계 석탄 발전의 76% 정도를 신규 석탄을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거기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고요. 여기 주목받는 것은 기업에서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언어를 많이 지어내는데 탄소 국경세 같은 거.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생산 지역에서 수출하게 되면 유럽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EU는 금년 상반기까지의 도입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2023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것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조만간에 도입될 건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국경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우리나라 측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분야다. 이래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DC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삭감계획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미약하다는 비판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 이런 정도로 강화해도 이미 어느 정도 그 조율된 것 같고, 한국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2017년 대비해 30년 24.4%를 하겠다고 이미 제출했어요. 근데 너무 한국이 다배출 국가로서 의지가 없다. 이런 비판 때문에 이걸 좀 강화를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기업이 영향이 바로 갑니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 할당량부터 조정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경제적 부담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최근에 들은 말로는 지금 4월 22일, 23일 국가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미국이 상당히 좀 부실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OECD 국가 중에서 해외 석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일본은 상당히 이번 회의에서 끊겼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정제된 것 같다 그러고, 한국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 석탄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한 60조 가량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될 수 열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G 정보 공시 관련했는데요. 아까 그 KBCSD의 그 회장께서 ESG 규제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ESG가 처음에 자율적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규제적 성격을 띠게 되니까 기업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이게 만약 대비를 안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규제 성격을 띠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2014년도 지침에 따라서 18년부터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 유럽에서는 2018년도에 EU 지속 가능 금융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개 분야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10개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EU 그 탁소나미를 수립을 일본이 해가고 있습니다. 6대 환경 목표를 설정했는데 작년에 한 2개 정도 했고, 나머지는 금년이나 내년에 할 것 같고, 쭉 10개 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ESG 공개 의무 법안은 부결시켰습니다만 현재 이제 다시 수정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법안 전에 이미 정권법에 따라서 분야별로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가 정권 거래소를 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미국 S&P 500 지수 편입 기업 중에 약 85% 정도가 지수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게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가장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 것들이 이 기준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GR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느 기준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평가가 달라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 여전히 안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평가를 하는 기관들을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한 두 배로 늘었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 600개 뭐 정도 된다는데, 한 200~300개 된다는 게 몇 년 뒤에 600개까지 늘었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가 지표가 다 다르다 보니까 평가 기관이 평가를 어떻게 모디파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순위가 달라지는 문제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워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천연자연보호협회에서 P&G 같은 경우에 그린워싱 대표로 막 상의하고 하는 이유가, 제 시각에는 숲을 가꾼다 그러면서도 실제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않고 홍보목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뭐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에 대해서는 뭐 탄소 배출을 50년 제로하고 MSCI 등에서 ESG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았다고 가대 광고를 많이 했는데, 실제는 자기들 유리한 정보를 모아서 받은 이런 결과다. 이래서 상당히 항의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린워싱과 관련된 것들이 시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기준이 너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국제기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구에서 권고안들 나온 거 보면은 핵심되는 내용들이 국제적으로 좀 일관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워싱과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분야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좀 정립이 되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도 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논의라는 것이 워낙 하니까. 그리고 그때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뭐 근로자 지위 인정 문제라든지 데이터 중립성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동향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144개 기업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삼국거래소에 공시한 업계는 40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환경정보 공개는 우리가 지금 27개 항목에 한 881개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2019년부터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 지금 그 한국거래소에 공시 업무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공시하고 있는, 근데 이제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제가 이제 기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걸 좀 물어봤더니 공개하고 있는 기업들도 보고서 워낙 다양하더라고. 이름도 다양하고 포함되는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업에 좀 유리한 정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아마 앞으로 공시가 의무화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가 제시한 ESG 정보 공시 가이던스를 뭐 21개 지표인데 이게 지표가 워낙 보시면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어떤 잣대를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상당히 좀 순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숙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지수들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면은 앞으로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공시를 했는데 자료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좀 방어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누락을 했다든지, 뭐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평가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평가는 직접 하지는 않고 한 38,000개의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금융기관이 요구를 하면은 MOU를 맺어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환경문제는 하고 있는데 이다 보니까 국제기구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론에 났습니다만은 국제기구하고 국내 평가기관들하고 다 틀립니다. 같은 기업.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데 이런 경우가 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언론기관하고 컨설팅 회사하고 대학연구소하고 또 합쳐가지고 많은 평가를 해요. 또 순위가 쫙 나옵니다. 이게 참 기업들이 좀 되게 헷갈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변수는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표는 딱 이 공통지표, 그 다음에 주가지표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그린워싱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다. 이래 투자를 유치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쓸 때 보면은 그런 걸 쓰지 않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최근에 국내 동향을 보면은 환경부 금융위와 TF를 만들어가지고 녹색청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기업 공시제도 개선해서 앞으로 2025년 이후에는 2조 원 이상, 30년은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다 의무화됐습니다, 공시를.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굉장히 준비를 잘 해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기업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환경정보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7개 항목에 이제 한달이 됐습니까? 최근에 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앞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그 법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고 또 표준 환경성 평가 체계를 이게 K 탁소nomi하고 요거를 법에 정식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 법에 따라서 2021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의무화할 계획이 있고 항목도 늘릴 계획으로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기업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 이런 분야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표준 환경성 평가 체계 저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가 체계가 중문난방이고 각각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겠다.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분야를 만들 때 기업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입법 동향은 지금 위에 보시듯이 기후 관련 입법들이 국회 계획 중이고 이건 금년 내에 다 통과될 법들입니다. 정부에서 이게 통과시킨다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법이고 그리고 환경 관련 규제도 제가 있었던 환경부도 규제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ESG를 함에 있어서도 관련 분자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도 ESG가 많이 나와서 정리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기업 엄청나게 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이 정도에서 두고 쭉 기업들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어서 전체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기업마다 이제 경영 선언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조직도 위원회라든지 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사업단을 많이 만듭니다.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보고서라든지 교육 홍보자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도 늘린다는 거에서 녹색 채권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 분야별로도 각 분야별로 다 탄소 중립 선언을 거의 했습니다. 한 10개 산업별로 다 했어요. 금융기관들도 앞으로는 탄소 중립에서 기업금융을 지지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상의하고 산업부가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산업 전반에 대한 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정경련은 또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어요. 한국경영자총회회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 요새는 뭐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기업들 굉장히 헷갈려서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아마 여러 군데 들어가기 시작할까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시사점은 앞서 계속 지금 이렇게 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정부와 기업 전체에 대한 방향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기업은 기업대로 중구난방을 만들지, 그 다음에 산업별은 산업별로 좀 만들지, 또 정부가 또 산업군이 또 해가 또 뭘 만들지. 그래서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전체의 좀 체계를 고민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도 막 ESG 그러니까 막 만드는데 끄급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진단부터 좀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 자체는 지금 이제 환경부 K탁소nomi하고 평가 체계를 지금 용역해서 6월까지 되면은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니까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ESG 분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표준화해서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싶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이 이 자체적으로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들어가는 지표가 워낙 많아요. 그걸 굉장히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 검토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조그만 기업으로 힘들지만은 큰 기업 입장에서는 좀 종합적인 컨설팅이나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언론에 났습니다만 정경련에서 500개 기업 조사를 해보니까 ESG 수입할 때 모항 개념과 범위 이걸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마다 왜 평가 다르냐 이런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상당히 기업이 이제 많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왜 ESG 필요하냐 그랬더니 기업 이미지 제고들에서 아직까지는 좀 더 소극적인 단계가 아닌가. 그런데 매출액 전망치는 상당히 앞으로 또 매출은 증가할 거다 보는 게 많기 때문에 ESG를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한국경제신문하고 연세대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ESG 사업 집행 시 어려운 점을 물었더니 그 조사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을 ESG 전문가 부족하다. 이 66%나. ESG를 굉장히 지금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기업 내에 ESG의 어떤 개념부터 내용을, 흐름을 이 정확하게 읽는 인력들이 없다는 그런 기업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고에 대해 전환해서 ESG에 대한 전사적 가치 공유 체계가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기업 CEO들은 그야말로 ESG 전도사입니다. 금년 첫 하두부터 ESG를 많은 분들이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 구성은 피로감을 느끼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기업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된다. 제가 기업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경북 혁신 이거 혁신 많이 했거든요. 모기업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데 CEO 직원간의 대화가 1000번 이상 했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환경부에 있을 때 현장 가보면은 사고의 많은 부분이 현장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무의식 때문에 생깁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해야 될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전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일시적인 유행이나 흐름으로 느낀다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가져갈 때 그런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어렵다. 어째 보면은 전혀 새로운 시각. 요새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문명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주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거 아니거든요. 석유 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류 생존을 위해서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져야 되고 거기에 ESG라는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갈 거라면은 미래의 먹거리로 도전적 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게 성공한 회사들도 있죠. 친환경 전환의 산업. 우리나라도 뭐 지금 다릅니다만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나라 정유 산업도 지금은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개발연대에는 정유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석유 안 나지 않습니까? 안 나는데도 석유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강원에서. 그때도 타랑 시설을 환경 때문에 타랑 시설 이 규제를 강화했을 때 다 문 닫는다고 다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대비하면서 타랑 기술을 개발해서 가장 품질 좋은 정유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세계적인 기업들이 됐죠. 지금은 이제 기업에 대한 변수가 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도전에 과감하게 기회를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려면은 정규 진단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게 뭐 땜질식으로 대충 하게 되면은 제가 어느 모기업에 대기업에 마시는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ESG 한다 그래서 뭐 위에 CEO가 이야기를 해서 매덕을 주고 컨설팅 국제적으로 알려진 회사에다 줬더니 페이퍼는 2마킹 가져왔는데 쓸만한 매출 없더라고. 이게 뭐냐면 방향을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기업이 가져가는 현주소하고 기업이 어떠한 방향 갈지 된 게 정해져야 그것도 제대로 되는데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온 ESG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소개된 자료들 이런 것만 소개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힘들다면은 전문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리스크 관리 천을 넘어서 제가 본 데는요 앞으로 만일에 탄소 중립을 간다면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 전체를 다 봐요. 아까 10개 산업 분야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어느 산업 분야는 실제 지금 기술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그 산업적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업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요소들이 재무적 요소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것을 자료를 좀 깔아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진단을 제대로 하고 나면은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지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특히 인력 아까 전에 신문사하고 조사한 거에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전문 인력이 없다. 66% 이상이 기업이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안 되면은 외부에서 새로운 이 분야 인력을 흡수하면서 일부는 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환경사고 났을 때 가보면은 큰 기업은 사고 나면은 인력 충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있는 관련된 인력들 다 모아. 중소기업은 또 인력이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때거든요. 일정 부분은 상생한다는 개념이 이런 분야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적수 인력을 관리해야 되고 이사회하고 경영진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라서 그 예시를 이렇게 좀 뭐 들었습니다만 이사회가 좀 잘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계획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잘 해야 됩니다. 잘하고 거기 진단 결과에 따라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주마관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ESG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범지구적인 이런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구조 전체에 대한 재편도 올 이런 시기에 우리 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가야 할 길이라면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또 그런 지혜를 경영 전략에 잘 녹여서 갈 때에 기업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